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부동산TV 구독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만세!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요 정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충분해 그렇게 생각이 되실 만한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동산TV 구독자도 보시다시피 5만 명이면 좋겠다. 5,000명을 넘어섰고요. 한편으로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수도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카페도 커나가고 부동산 TV도 커나가는데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꺼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그 지표로서도 활용을 하는데요. 보시면 저희 카페가 이게 이 활성화 단계를 보시면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보시는데, 이게 3월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1월달, 2월달 잠잠하다가 40만 점, 38만 점, 40만 점 정도에 머물다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5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57만 점 올라가고 66만 3천 점으로 가더니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6만 4천, 거의 66만 5천 점 정도까지로 사실 붓카페가 만들어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거든요. 이게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살짝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살아오르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어떤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보다 확실히 뭘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얘기들,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 자체가 아직 꺾이지 않은 게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장마철 밖에 비 주룩주룩 내리고 있죠. 저도 오면서 다 젖었는데, 여름 휴가철 지나고 나서 가을 시즌 어떻게 본격적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넋놓고 있지 마시고, 사람들 분위기 잘 보시면서 좀 되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처해진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성수동 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식 무산이라는 기사입니다.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 부지, 그러니까 현대제철 3표 의견조율 남아 이랬는데, 이게 여기 부지 혹시 위치 어디 아시나요?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를 이제 여기 보면 그 두무개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서울숲 가기 전에 왼쪽 편에 보면 딱 이렇게 생긴 아주 그 좋은 위치임에도, 옆에 녹지가 가득하고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장이 되게 있습니다. 저게 뭘까? 저도 어릴 때라기보다는 차 갖고 다니면서 이제 볼 때마다 보던 부지가 바로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 부지인데요. 사실 이 땅은 항상 이 현대자동차의 100층 건물 짓는다, 업무시설 짓는다,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던 부지였는데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이제 그 입찰해서 매각 받으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쪽에 짓겠죠, 현대자동차 쪽은. 근데 이제 이 부지 자체도 현대제철하고 3표 산업, 그러니까 현대 계열사하고 그다음에 이 레미콘 공장 쪽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위치, 딱 진짜 요지에 있는 위치인데 공장이 있을 만한 위치는 현 시점에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건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랬는데 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조율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면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 부지 이전 계획을 이제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맞는 게 서로 있는지 일단 잠정 연기했다 그래요. 근데 나머지 안 맞는 부분 조율해서 다시 개발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기사에서 보시면 개발이 청사진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제가 보았던 거는 개발 얘기였는데 계획대로 공원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지 자체를 개발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땅을 이제 갖고 와서 대체를 해주든 해주든 하고 이 땅에다가 공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철거까지 4년 5년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 2022년 그때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레미콘 부지가 이 옆에 보이는 서울숲 공원하고 이어지는 공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일단은 기사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요 3표 산업 성수 공장이라고 하는 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숲이 이렇게 있고요. 잘 아시는 서울숲 하나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분양한다고 하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이 서울숲역 바로 앞에 여기고 요 뒤편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같이 공원화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들으시는 성수동 개발하는 성수 1, 2, 3, 4지구가 바로 요쪽입니다. 한강변 가다 보면 최근에 굉장히 높은 건물 올라와 있는 이 과거에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던 데였는데 성수 1지구, 트리마제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성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략 정비 구역으로 포함이 돼서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마트 본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보시면 요 범위 이쪽이 보면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아파트도 있고 물론. 그래서 산업 뉴타운 얘기 나올 때 이 지역이 이제 그거에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공장 용지들 아파트형 공장으로 다시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하고 하는 지역들도 이 안에 많이 있고 아무튼 굉장히 핫한 그 성수동이 바로 이 권역인데요. 저는 이 성수동을 보면 항상 용산, 작은 용산?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넓은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빼어난 강남 접근성, 이거는 이제 성수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 그리고 이제 업무 시설을 대체할 수 있으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이런 사무실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주거와 공원과 업무 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요거는 용산 지도입니다. 좀 더 배율을 넓혀놨죠. 용산 같은 경우도 넓은 공원이 있고 한강을 길게 깔고 있는 주거지역, 고급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이제 업무지구,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국제업무지구지만 그 옆에 이제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그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업무 시설들을 확충하면서 공원과 한강과 업무와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용산이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조금 더 크죠. 네, 아무튼 이 3표 산업 공장 부지를 이제 공원화하는 방향 밑그림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 소식이 있길래 한번 뉴스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 온다. 불안 심리가 빚은 이상 과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지금 과열 자체가 불안 심리, 공급 절벽이 온다는 불안 심리가 빚은 이상 과열이다. 원인은 이제 그쪽에서 찾고 있는 특집 기사인데요. 부동산 114에서 입주하는 물량 통계를 가지고 이제 낸 기사인데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에 38만 가구 정도 됐다 그래요. 이게 지난 8년 평균을 놓고 보면 평균이 한 25만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한 52% 많은 수치래요. 근데 내년에 2018년에는 얼마나 더 많냐면 올해보다 많대요. 올해가 38만인데 내년에는 44만으로 이 올해가 역대 최고인데
1999년보다만은 올해가 역도 최고인데 내년에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입주 물량은 최대로 많기 때문에 이게 공급 절벽이 온다라는 공포감이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하지만이라고 붙었어요. 서울만 보면 입주 물량이 오히려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26,451가구 정도로 최근 8년 입주 물량보다 8% 감소한 수치라 그래서 올해는 입주 물량이 평소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래요.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 또는 이제 정부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거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재건축 사업에다가 부담금을 초과이익을 부담하게끔 하겠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들이 이 부담금을 내기 싫어서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정책이 바뀔 때까지, 지난 텀에도 그랬죠. 법이 바뀔 때까지 우린 그럼 재건축 사업 안 해요. 이러고 이제 멈추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는 거고, 기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불안 심리.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을 해서 분양받고 싶어도 분양받을 수 없는 그 심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분양하는 애라도 앞으로 나올 물량이 점차적 줄어들 테니까 지금 빨리 청약해서 어쨌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공포감으로 내몰고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강북의 뉴타운 개발도 마무리 단계라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한동안 끊겨 아파트 공급 절벽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게 2002년 처음 시범 뉴타운이었고요.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원래 처음 지정됐던 데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은평은 추후에 이제 확장구역이 지정돼서 확장구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평 그 기름도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 제가 좀 전에 기름 확장구역이라고 말했죠. 말하면서.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 2차 뉴타운 사업구역들도 2003년 11월에 지정됐는데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다 했거나 조금 있으면 입주하면서 이제 분양 나오고 마무리될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뉴타운 또는 2차 뉴타운 중에서 늦었던 데들도 이제 막바지 밀어내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2003, 4, 5, 6 그때 시작한 단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분양으로 가거나 또는 중간에 안 할 때들은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더 갈 때, 가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끝났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3차 뉴타운 지정은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뉴타운 지정이 없었고,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자체도 2010년, 11년에 하고 2014년에 한 군데 정도 하고 그 다음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재개발구역 지정하거나 하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저건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서 서울시가 어떤 식의 정책을 취할 거냐 이거를 보는 게 사실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시는 앞서 제가 뉴스를 계속 읽어온 바와 같이 일단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이게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밀고 있는 큰 방향이고요. 물론 그 뉴딜 사업 방향 안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긴 있으나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직 지금 가이드나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이제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자료라든가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모양새를 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지원할 것 같은 모양새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은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집을 갖고 싶은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 절벽에 대한 공포감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서울시에서 새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집들을 아직 익숙하게 어떤 집인지, 이게 좋은 집인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수요층들은. 다만 아파트나 지금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역의 집들은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걸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빨리 받아야겠다,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지금 최근에 높은 청약 경쟁률들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 이런 수요층들을 청약으로 내몰고 있다. 주택 공급, 서울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더 이상 공급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진 수요층들을 자극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상과열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기사는 건설회사 기사인데요. 롯데건설. 기사에서 롯데건설이 대치 2구역하고 방배 14구역을 올 상반기에 수주하는 등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고급 부주택 브랜드 론칭이 임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새 GS건설의 그랑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림산업의 아크로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서밋 브랜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고급이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롯데건설도 원래 롯데캐슬 브랜드가 있지만 고급 주택 브랜드 런칭할 거라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롯데건설이 낙천대라는 브랜드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롯데캐슬로 브랜드를 교체한 건가? 아니면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였나?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롯데건설이 그렇게 한단다 그 기사를 읽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롯데건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하고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붙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장도 많은데 그러니까 진짜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OS 요원들도 굉장히 활동들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증산 5구역도 롯데건설이 수주했고요. 이번에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공덕 1 재건축구역 거기도 이제 GS랑 현대건설이 컨소로 들어왔고 롯데건설이 하나 둘이 이제 또 붙을 거고요. 흑석뉴타운 흑석 9구역도 아직 지금 시공사 선정 안 했는데 거기도 이제 올 하반기에 시공사 수주전 할 것 같은데 롯데건설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보면 롯데건설이 지금 아무튼 이때다 싶어서 그런지 굉장히 결국 서울 안에서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해야 그 이름단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있어야 추후에도 이제 항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또는 이제 그 지역의 새 아파트 어떤 홍보 효과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요새 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우리나라 서울 또 수도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롯데건설께 많으면 아파트 브랜드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될까 이걸 판단하는 척도 기준도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격적으로 최근에 하기 때문에 조정지역 청약 가점제 50% 확대 실수요 가점 상향 검토.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처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뭐냐면 실수요자 중심 개편 제도 개선안 이달 발표하겠다. 조정지역 내 가점제 적용 확대 방향도 중장기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냥 기사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정부가 장기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를 50%까지 높인다. 최고 가점의 상향도 검토하는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처음 취임사 할 때도 그랬지만 다주택자들 집 더 갖지 말아라. 무주택 없는 사람이 집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밝혔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점제도 비중을 좀 더 높여주고 좀 더 높은 가점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다주택이라든가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장기 무주택자에게 좀 더 혜택을 집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이게 공급 물량은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도 뉴스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30대1 나온다는 38대1 나온다는 얘기는 한 명은 받고요. 37명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37명이 다음 다른 청약하는 데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서울의 공급 물량은 이제 사람들이 분양받고 싶어하는 내가 분양받고 싶어하는 공급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 가라앉아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도 다시 전세를 가니까 그 수요 자체가 사라지긴 해요. 사라지긴 하지만 과열돼 있을 때에는 그 수요가 여전히 유효한 숫자로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청약제도가 이런 식으로 장기 무주택자라든가 특정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몰리잖아요. 그러면 가점이 아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없거나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청약 자체를 포기합니다. 경쟁률 자체는 높지 않은데요. 어차피 안 써요. 예를 들면 요번에 지난주에 청약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도 일단 가서 추첨으로는 어떻게 되겠죠. 그것도 한 대여섯 번, 10번 넣어보고 안 되면 어차피 추첨으로는 안 된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가점 같은 경우는 가점 커트라인이 나옵니다. 커트라인이 50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청약 가점 다 계산해봤는데 40점이다. 이거 넣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추첨으로 돼야 되는데 가점이 40%, 60% 뺏어먹고 50% 뺏어먹고 나서 남는 물량 갖고 돌리는데 경쟁률 30대 1 나오면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훨씬 높아지는 건데 추첨으로 되기 힘들다. 내 집 마련이라고 한 게 로또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분양을 받아야겠다,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더 이상 임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집을 가져야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움직이는 건데 계속 로또 하듯이 그냥 될 때까지 넣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실수요자들은 그러기 어렵거든요. 결국 이렇게 청약 제도 자체가 특정 계층들한테만 유리하게, 특정 계층이라는 게 이게 장기 무주택자한테 주택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지금 집 사러 다니는 거예요. 왜 수요가 꺾이지 않느냐.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내 집은 없는데 청약으로는 받기는, 지금 이런 기사만 보면 나 청약 통장으로는 내가 더 이상 되기 어렵겠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집 사야겠다. 수요를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중하게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을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 거니까요. 일단 시장 방향,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시장은 어쨌거나 그에 따라서 수요층들이나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감안하셔서 현명하게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2번 억울한 신축 아파트 상가,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저도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공부하면서 또는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취득세가 이중 납부된다. 그래서 이게 시행사가 취득세를, 아파트를 우리가 또는 상가를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으면 시행사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한번 취득세를 내고 그걸 갖다가 분양계약제도 또 내야 되는데 이게 이중 취득세를 2번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이걸 좀 개정해야 된다. 차량이나 선박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주택이나 여기는 지자체 세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기사인데요. 사실 전 이 기사가 좀 뜬금없긴 합니다. 왜? 근데 한번 뜬금없는 기사긴 한데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 내용이라서 얘기를 꼽아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시는 분들 한테도 사실 필요한, 이게 실무에서 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있고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보존 등기라는 건 뭐냐면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원시 취득입니다. 없던 걸 생긴 거,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만들었을 때도 원시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이거에 딸린 취득세 세율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여기 보면 2.8%에다가 0.36%에서 이게 얼마야? 제가 2.96%로 기억을 했는데 계산해보면 3.16% 정도 되겠네요. 예.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가 됩니다. 근데
이전 등기라는 건 뭐냐면 이미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어. 소유를 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거라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민법에서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것을 승계해서 내가 취득한다. 승계 취득하는 거는 세율이 다 달라요. 물건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래 4%에다가 뭐 농특세, 교육세 붙어가지고 4.6%를 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뭐 2%에 0.4% 되어 있는데 이게 물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4%에다가 0.6%에 4.6%가 붙는 게 맞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가액에 따라서 1%, 2%, 3% 달리고 뭐 오피스텔, 토지 이런 것들, 건물들 같은 경우는 4.6%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7억 원에 대해서 이제 이중납부된 사례를 계산을 한 건데 일단 시행자, 뭐 조합이 됐든 사업 건설회사가 됐든 사업 시행자가 내가 이제 새로 이런 집을 지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한번 일단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설회사가 또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를 일반 분양 계약자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존은 했고 너한테 넘겨준다. 그래서 보존하면서 원시 취득이 한번 되고 당신한테 분양계약자한테 넘겨주면서 승계 취득이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취득세가 이렇게 두 번 냅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보면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왜 억울하냐면 차량이나 선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중으로 보존 등기에 대한 걸 내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내게끔 돼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어느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문제다. 이런 관행은 문제다. 뭐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써졌네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보존 등기 비용을 안 내고 분양계약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사업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득일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취득세가 줄어드니까 손해일 거죠. 어떤 게 더 맞다 틀리다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득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부당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보존 등기, 그러니까 원시 취득에 따른 세금이 나가고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건 채권계약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승계 취득, 소유권 이전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아서 이거는 이런 법을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결정해서 판단하실 문제겠죠. 예, 겸사겸사 재개발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단 전매제한은 통과됐고 대출 규제는 걱정이다. 서울 부장시장 일단 멈춘,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일단 6.19 부동산 대책이 크게 세 가지였죠. 근데 세 가지 중에 분양권 관련된 게 전매제한이 일단 조정지역의 입주까지 전체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3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 대출 규제가 한 꼭지였는데, 여기 대출 같은 경우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에 대해서 DTI 적용 받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LTV, DTI 10%포인트씩 줄어드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전매제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들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대1, 38대1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다 경쟁률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청약을 한다. 이게 이제 드러났다. 그래서 통과라는 얘기고요. 대출 규제는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지난주 주말에 서울 모델하우스 오픈 새로 한 데 없었죠. 그러니까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이 원래 올해 7월부터 또 6월, 7월, 8월 계속 분양하려고 기다렸던 단지들이 좀 멈칫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월 서울시장 분양시장이 아직 개장 못했다.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분양이라고 하는 게 쫙 준비해놨다가 확 붐 일으켜가지고 싹 한 번에 완판해서 팔아버리고 딱 끝내고 이제 어떤 그런 좋은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주말 내내 비 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사람들 많아서 그러는데 장마 비 와가지고 끈적끈적하고 덥고 주차도 힘들고 질척질척하고, 아무래도 분양하는 입장에서 장마철은 시즌이 아니니까 쉬어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적용되는 분양단지들의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게 남들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좀 분양을 내려는 것 같다. 기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달 들어 1번 타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청약 이렇게 하는 거 봐가면서 이제 말 그대로 대출 규제 부분도 적용되어 있는 단지 분양 경쟁률 나오는 거 봐서 우리도 물량을 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일단 기사에서 보면 전매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LTV DTI를 묻고 입주할 때 잔금 대출에 대해서 DTI를 보겠다라고 하는 등 이런 자금 마련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지금 보이는 이 경쟁률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놀다가 오랜만에 뉴스를 읽었더니 살짝 조금 또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또 이번 주 열심히 뉴스 읽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제가 막 말로는 급한 불 끄고 나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서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해놓고 조금 소홀했습니다. 좀 사실 노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예, 죄송합니다. 좀 준비되는 자료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또 지역에 대한 얘기들도 좀 계속 꾸준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